어제 증시가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와서 증시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증시가 급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반전을 했죠. 보다시피 신규 일자리 예상치가 17만 명에서 37만 명이 나와버립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2배가 넘게 나왔죠. 고용이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하게 된 거죠. 지금 시장의 대세 관점은 경기 침체 우려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증시도 하락하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고용 지수가 잘 나와 버립니다. 근데 이번 달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저번 달에도 잘 나왔고 이번 달에도 잘 나왔어요. 지금 보다시피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경기 침체가 맞을까? 파월이 말하던 연착륙을 넘어서 이거 무착륙하는 거 아니야? 노랜딩이라 그러죠. 무착륙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 없이 지금부터 그대로 호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가 하락 요소가 있을 수가 없죠. 대세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가 올랐다. 여기에 하나 더, 시간당 임금도 같이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 0.1% 하락을 합니다.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고용은 살아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도 좋을 거란 얘기고, 소비가 좋고 고용도 좋은데 임금 상승률만 딱 잘라냈으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골디락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몇 주간의 최악의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돌변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으로 경기 둔화, 기업 실적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업 실적이 감소하면 EPS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겠죠. 거기다가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잡을 때 할인율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EPS가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주들일수록 그 하락폭이 더 컸었죠. 기술주들 하락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리 인상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경기가 둔화되는 건 아니지 않아? 경기 호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업의 실적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 하락 요소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 요소 빼고 경기 실적 둔화로 인한 요소는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이뤄낸 거예요.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 둔화가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을 했지만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EPS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면서 주가 상승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력이 감소되는 것 때문에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감소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부채가 많은 건 아니죠. 부채가 없고 현금이 많은 기업, 그 많은 현금을 은행에다 예치하거나 뭐 채권을 사놔서 이자를 받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다만 고객들의 소비력이 둔화되는 게 걱정이었는데, 고객들의 소비력이 둔화되지가 않고 금리도 높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회사들이 빅테크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내가 나쁠 게 없잖아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한 끗 차이, 그 경기 둔화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이 한 끗 차이 가지고 지금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 9시 반에 지표가 나오자마자 1% 넘게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2% 가까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바닥 대비 보면은 3%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국채금리도 난리가 났었죠. 9시 반에 발표가 나자마자 4.9%를 넘겨버립니다. 그랬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결국 장 마감에는 4.8 아래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국채금리는 연관성이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빠르게 내려오면은 국채금리가 굳이 연준의 기준금리까지 따라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나중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죠. 그래서 연준금리가 5%를 넘어도 국채금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3% 중반대였던 겁니다. 금방 내려올 거다, 올 연말에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안 따라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연준금리가 5.5%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년 가까이 5.5%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요, 짧게는 기다려도 길게는 대출을 안 받고 버틸 수가 없죠. 결국 돈을 빌려야 되니까 시장금리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4.8%까지 올라온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채권금리가 알아서 올라옵니다. 채권금리가 올라오니까 소비력을 잡아주죠.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하면서 물가를 잡아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채권금리가 올라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채권금리가 5% 가까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하강 효과, 채권 손실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점도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패드워치 상으로 보면은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제 18%였는데 27%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어요. 12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57%로 높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신호가 없는 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내년 5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커집니다. 6월에는 36%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가 강하다면은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미뤄지겠죠? 그리고 천천히 이뤄질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하강하거나 은행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금리 인하 타이밍을 조금 더 당겨줄 거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내년에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어제 증시 상승 이유도 보면요, 이렇게 한 끗 차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빨간 박스를 보면은 만약 강력한 신규 일자리 수와 함께 임금 상승률도 높았더라면 주식시장이 원투펀치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 수는 잘 나왔는데 만약에 임금 상승률도 뜨거웠다 그러면 11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채권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5%를 아마 다음 주에 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한번 안도감을 줬어요. 결국 뭐냐면 핵심은 물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냐입니다. 물가가 떨어져서 국채 금리를 끌고 내려가느냐 아니냐가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줄 요소가 되겠죠. 11일 수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12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둘 다 최근 2달 연속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불을 끌 수만 있다면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증시는 상승할 거예요. 반대로 이 둘이 상승한다면 어제 상승을 다 반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시피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금 2달 연속 상승세였죠. 만약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3달 연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7월까지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2달 연속 상승세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상승세로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에 좋지 않겠죠.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CPI 전년 대비 상승률 예상을 3.7%로 보고 있어요.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최근 들어서 나우캐스팅을 보면은 0.2% 정도 값이 빠지게 나옵니다. 실제치는. 그러면 3.5% 정도를 예상하고 그 정도에서 업다운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 추정치는 3.5%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3.3% 정도를 예상치로 맞춰놓겠죠. 그러면은 3.7, 3.5, 3.3 CPI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가 하락세가 다시 온다라는 거, 국채 금리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PI만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하지만 이 물가 상승 압박 요소들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 압박 요소들이 CPI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자, 물가 지수는 2달간 올랐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물가가 올랐는데 월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운동이라던가 투잡이라던가 긍정적으로 되면, 나쁘게 보면 파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파업을 합의 보기 위해서 임금을 상승시킨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 유발 요소가 됩니다. 보통 임금을 올리면서 노동자 수를 줄여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더라도 전체적인 인건비는 감축을 시켜서 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기업의 인건비 절감 압박이라던가 기술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AI라던가 자동화 공정이라던가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83달러로 떨어졌어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다 여러 방면에 영향을 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더 감산 강도를 올리기는 어렵다라 봐요. 사우디가 할 수 있는 감산에서는 최대치를 했다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게 팔아도 적게 팔면 버는 돈이 똑같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도 하락했는데 고용이 뜨겁고 소비가 살아있다. 유가 상승 요소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살아난다면, 특히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원유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유 증가세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베이커 휴즈 원유 시추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1년 내일이 계속 감소세예요. 퍼미안 분지의 세일 유정에서 가성비 좋은 것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엑슨모빌도 신규 유정을 탐사하는 것보다 기존의 셰일 업체를 인수해서 퍼미안 분지에서 시추 효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마진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식으로는 신규 유정을 더 찾아봤자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마진율을 가진 셰일 업체들을 인수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돈 80조 규모로 지금 3대 셰일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성비 좋은 셰일 유정을 가지고 있는 셰일 업체들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어쨌든 몇 년 동안 경기가 회복되려고만 하면은 유가가 계속 물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물론 은행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하나가 부러지거나 연기금 쪽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큰 기업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증시도 좋지는 않겠죠.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